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저는 소설 쓰는 김별아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강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청탁을 해주셨을 때 제가 정확하게 이 행사의 내용을 잘 몰라서 네, 그냥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면 되나 했더니 이게 명확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갖고 왔고 저는 25년 차 작가예요. 25년 동안 작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쓸 때에는 자기 삶을 걸고 쓰기도 하지만 그 주변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이 있고 공간적인, 지금 이렇게 한국이라는 혹은 뭐 한국인들이 간도라든가 어디 이렇게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공간적인 배경들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이제 형상화하실 50선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의 근현대에 걸쳐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현대가 한 절반은 우리 한국 친구들이고, 아니 절반은 또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인데, 한국 친구들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었으면 알겠지만 아니면은 좀 생소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긴 하시나요? 그래서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국어 발음이. 그래서 이 50선이 사실은 좀 무거워요,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은.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보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근데 낯선 나라에 사는 것도 이제 또 다른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여기까지 온 거는 그런 말 아시나요? 인연 이런 말 아시나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인 건데 뭐 그 처음에 관심이 생긴 게 뭐 친구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 K-팝을 좋아해서 관심을 갖고 온 분도 있고, 뭐 한국의 음식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인데, 우리는 어쨌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생의 인연이 한국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이었던 한국 사람과 만났거나 뭐 어쨌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문학이라는 거는 굳이 이제 여기 아리랑 TV에서 문학을 내세워서 여러분과 한국을 이해하는 방식을 여러분을 초대한 거는 문학이야말로 가장 깊이 정서라고 얘기하는 감정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문학을 읽고 나면 그 나라 사람들이나, 어떨 때는 한국이 너무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쟤는 왜 저러지? 낯설고 이해할 수 없을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하는 아주 사실은 깊은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깊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여러분 이 문학을 통해서 한국이나 한국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제일 그냥 사실 관광이나 여행을 하면 그냥 풍광 찍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문학 작품을 하나라도 읽었으면 기분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모스크바를 갔었는데, 모스크바는 제가 좋아하는 그 모스크바 약간 근교에 안톤 체홉 생가를 갔었어요. 근데 체홉의 그 희곡이나 소설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 그 땅, 그 집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사연을 모르거나 내가 그걸 읽지 않았으면. 근데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여기서 그 동생이랑 둘이 살았어요.
둘이 사는데 그 외딴 집에서 이 사람이 낮에는 의사로 아픈 저기 농민들을 치료하고 밤에 홀로 그 고독과 맞서서 거기서 허벌판 정말 산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굉장히 우리 둘러보면 어디나 산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평원이 그 풍광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국 문학을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만들어온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화문 이전 다 가보셨죠?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요 몇 달 사이에 여러분이 사실은 한국의 역사 현장에 있었죠. 한가운데서 별거를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 세계사에 적어도 굉장히 특이한 변화는 아주 격렬하게 변화한 이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건 사실 자부심이기도 하고 목격자든 아니면 간접 체험이든 정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광화문이 경복궁의 앞이잖아요. 경복궁도 아주 중요한 조선의 왕궁이었고,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탔습니다. 그건 아세요? 여기서 사진 많이 찍으실 때 한복 입고, 한복 입으면 여기 공짜로 보내주니까. 근데 임진왜란 때 불을 지른 게 일본 군이 아니고 한국 백성들이 불을 질렀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백성들을 버리고 왕이 도망가는 바람에 불을 질렀고, 그거를 이제 그 고종 때 맨 마지막 순종까지 하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 종로 맞은편에 가면은 운현궁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좀 다르게 느껴져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고 나면 가서 보면은 그냥 한복, 야 사진 잘 나오냐 이거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 이걸 지금 다시 지었어요. 근데 더 컸대요. 예전에 더 컸는데 지금 이제 부분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잠수함의 토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게오르규라는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25시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잠수함의 토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옆에 있는 거는 2차 대전 때 그 독일 잠수함 유보트, 이제 가장 많이 활약했다는 타입 7C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때만 해도 잠수함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위험하지 않은가를 몰랐대요. 그게 측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보트의 선원들은 토끼를 데리고 갔대요. 토끼가 우리보다 훨씬, 인간보다 훨씬 민감하게 이 바다의 압력을 심해로 이렇게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이제 압력 때문에 사람들이 손상되잖아요. 장기가 손상된 거나 뭐 이렇게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토끼는 우리보다 훨씬 민감하게 먼저 막 토끼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은 그때 올라와야 된다. 그 이전까지 인간은 조금 더 거기서 더 가면은 이제 인간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데, 그 직전에 토끼가 먼저 느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걸 데리고 갔다고요. 그래서 이 게오르규는 지식인, 작가를 잠수함의 토끼라는 말로 비유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잖아요. 그냥 생활을 하는데,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역사나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이 그게 우리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데, 그거를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작가들입니다. 잠수함의 토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작가들이 작품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국 역사, 여러분 50편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현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 하나하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 이런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한국어 학당에서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친절함이나 그냥 인간적인 따뜻함과 좀 다른 끈적끈적한 뭔가 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를 이제 느낀 친구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한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한이라는 거는 그냥 슬픔, 그냥 분노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깊숙이 그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여러 번 걸른 것 같은 감정. 근데 이제 한이 맺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5월, 1월 때 바깥은 땡볕인데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슬픔과 분노 이런 건데, 이것도 한국의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한편에서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해요. 지금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정말 투 다이나믹 코리아.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잡기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이 시대가 한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에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걸쳐서 진행됐던 일들이 우리는 100년 안쪽에 확 진행이 돼버렸어요. 압축적으로 아주.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불균형하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되게 선진적인데 어느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후진성이 보이고, 이 모순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그 한국 역사와 다 관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근현대사 공부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50선의 배경이 되는 한 100년 정도예요. 100년 안쪽에 역사에 쓰여진 글들이라서,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는 식민지 시기가 있습니다. 식민지를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많이 겪었죠. 다른 나라들도. 근데 이 콜로니얼 피어리드, 식민지인데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했었고, 그 다음이 1945년에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조선이 독립은 해요. 독립은 했는데 그 이념에 의해서 지금도 여러분 외국 친구들은 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가서 살고 있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지금 전쟁 상태에 휴전한 거잖아요. 정전이 아니거든요.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데, 이게 1950년에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분단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한도 이미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두 나라예요.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그것도 이제 이 50선의 배경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개발 독재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산업화되는데, 이 산업화가 아주 그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독재, 군부 독재였는데, 그냥 독재라기보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성장과 맞물려서 초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 얘기가 배경이 된 작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투쟁. 한국에 오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게 어쨌든 작가로서도 사실 자유로울수록 문학예술, 모든 예술은 더 꽃피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이 50선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이게 그 식민지 시기인데, 이 옆에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이에요. 이제 그 국기가 올라가고 지금 그 국가가 울려 퍼지면 그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1등과, 그러니까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굉장히 기묘한 사진이에요. 어느 선수들도 이렇게 메달을 받으러 가서 이런 표정을 짓진 않는데, 이게 사진에 잡혔습니다. 이게 그 금메달을 딴 손기정이라는 선수하고 동메달을 딴 남승영 선수인데, 이때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도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일본 국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어요.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 선수, 한국 선수가 아니고 일본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동아일보라는 신문에서 일장기를 지웠어요.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거를. 그것 때문에 폐변이 됐어요. 없애버렸어요. 일본 그 제국주의 정부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집된 그 학도병들의 출정식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끌려갔어요. 남학생들이 끌려가서 이제 일본군이 돼서 싸우다가 죽었고, 이게 1943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자, 제일 먼저 식민지에 영향을 준 거는 뭐냐면 이 토지를, 땅을 뺏겼어요. 땅을 뺏긴 것에 대한 게 굉장히 컸죠. 내 재산을 뺏긴 것이기도 하고 터전을 뺏긴 거기도 하죠. 내가 살고 있던 게 갑자기 남의 땅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타는 방식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를 세워요. 1908년에 세워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조선의 토지들을.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한국 친구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왕조가 계급사회라서 거의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농민들은 거의 그 글을 몰라서 이걸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신청하고 서류도 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이런 조사를 하니까 뭘 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땅은 다 뺏었어요. 무조건. 그게 이제 30%나 됩니다. 전국 농토의 30%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인 딱 계급이 나눠져 버리죠. 근데 소작료가 그 받는 돈이 수수료가 50%입니다. 쌀을 10섬을 10가마니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 5가마니를 가져가 버려요. 이런 수탈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표현하실 작품 중에 이제 그 김유정 작가의 봄봄이라는 1935년 작품, 이거 누가 신청했던데 어느 팀이? 아까 잠깐 봤는데, 이 봄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중간에 이 장인이 마름으로 나와요.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기길 호박개가 어떤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생긴 개겠죠. 뭔가 우닥부닥하고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는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생겼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이제 마름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지주와 일본인 지주 혹은 조선인 지주와 이 조선인 소작인 사이에서 이를테면은 중간 매니저 비슷하게, 근데 아주 이 사람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좀 나가면 나오겠지만 이 친일 부역자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참 이때를 한국 학생들은 싫어해요. 이 그녀의 대사를.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 우리한테 즐거운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싶으나 좀 괴로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을 빼앗기고 그 수확을 이렇게 반씩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 그 수탈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굶주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문학 작품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수 좋은 날,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에요. 현진건이 여기 50선에 현진건 선생님께 몇 편이 나오는데, 현진건은 아주 뛰어난 단편 작가예요. 오래 못 사셨어요. 이때는 다 그 작가들이 거의 폐질환으로 이제 죽었는데 요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현진건 선생 같은 경우도 아주 뛰어난 단편들을 딱 남기고 돌아가셨죠. 운수 좋은 날 1924년 작품인데, 이게 이제 인력거 분이 하루가 어떻게 운수가 좋아서 손님들 딱 잘 태우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부인이 마누라가 늘
그 저기 고깃국 설렁탕인가 곱탕인가 그거 한 분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못 사줄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때도 먹고 싶다고 하는 거를 뿌리치고 나왔는데 마침 돈이 잘 걸려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사갖고 왔더니 이제 죽어가는 거죠. 운수 좋은 날 마지막 반전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사늘이 식은 방, 사늘이 식은 아내의 몸, 아이가 아무리 빨아도 나오지 않는 척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2년 작품 중에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만세전은 그 일본에서 공부하던 조선인 학생이 이제 다시 조선에 왔다가 거기는 이제 조혼 풍습이 있었어요. 일찍 결혼시키는. 예, 후진적인 풍습이긴 한데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집안이 정해준 한 번 얼굴도 못 본 여자와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특히 이제 그 지식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구식 아내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식 아내하고 이제 문제가 또 됩니다. 전혀 배우지 못한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를 고향에 놔두고 유학을 갔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아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부잣집 애들 아들이니까 뭐 나라가 망해서 일본 게 되든 말든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는 자기는 그냥 일본 유학 가서 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면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 식민지 현실을 갑자기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 무엇 있어만은 하여간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요보라고 불렀대요. 비하하는 말로.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 품삯이에요. 이 뭐지? 페이예요. 그러니까 품삯이 허하니까 안성맞춤이지.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가 있는데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다. 이 얘기를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이 고사하고 굶어 대진다기로 하는 수 있나 이러면서 이거를 보고 이 주인공이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57년 하근찬 선생의 순환이대가 있는데 순환이대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거를 아주 전형적으로 아버지 세대가 이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아들은 한국 전쟁으로 또 그 고통을 받는 이게 뒤가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는 징용 일군으로 끌고 갔어요. 아주 낮은 임금으로 가서 비행장을 닦은.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은 아들 2대에 거쳐. 그래서 순환 2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는 사실 소설은 딱 줄거리가 있어서 그런 줄거리가 중요한 그 표현 방식이라면 이제 소설을 주로 하시겠지만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때 나온 시들이 이제 1925년 진달래 꽃 김소월의 이 부분은 워낙에 뭐 한국인의 한 뭐 얘기할 때 많이 나오지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고 이런 한자어로 A 불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국어시험에 많이 나왔던 이런 아주 뛰어난 시예요. 그 한국의 이 식민지 시기에 그 투탑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김소월과 윤동주 원래 시집들이 한 권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 중에 한 권에서 좋은 시가 한두 편 나오기 쉽지 않아요. 늘 써. 그래서 한 3-4편 나오면 굉장히 성공한 시집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 김소월 시집과 윤동주 시집은 전편이 다죠. 거의 2개밖에 없다는 생각. 그 윤동주 선생이 선배가 제 선배예요. 여기 학교를 저도 나왔는데 공문과를 나왔는데 윤동주 선배는 영문과. 그때는 뭐 공문과가 없었지만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신 지 이제 100주년 되는 해예요, 원래. 딱 100주. 그래서
29에 죽었거든. 이번에 감옥에서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데 역대 이비치모 한영훈 선생 그다음에 김영남 오다니 피기까지 이때의 서정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뛰어난 시로 평가받는 근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운데 되게 슬퍼요. 근데 슬프고도 아름다워. 이런 그 식민지 시대의 어떤 정서가 이 시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선정하시면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춤을 출 수도 있고, 아니 음악과 같이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상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형상화하실까 궁금해요. 자, 이 50선 중에 이 홍염이라는 작품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 조선 땅 안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선인들이 이주를 합니다. 저기 지금 중국의 땅인데 간도라는 곳이에요. 사이 간자예요. 한자로 얘기하자면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여기 나오네. 중국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섬 같은 지역. 그래서 섬이 아닌데 간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부터 이 수탈을 못 이긴 백성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기 많이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땅이었는데 조선인들이 가서 이제 농지로 개발됐고 일제 강점기에는 또 역시 수탈을 피해간 농민들과 함께 항일 운동을 위해서 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이라는 괴뢰과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이 간도 협약이 체결된 1909년에 간도의 한 벌판에 조선들이 저렇게 모여있는 사진이래요. 이 최서해라는 사람의 홍영은 거기서부터 이제 원래 살던 중국인 지주들과 이주한 조선인들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 지주가 딸을 데려갔어요. 빚 대신 빚을 못 갚으니까 딸을 데려갔는데 그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죽어가고 아버지가 결국은 지주를 살해하러 가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최서희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빈곤한 사람이었고 이 간도에 가서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 자전적인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또 많은 작품이 이제 식민지 시대의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지금도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지 않은 여성 비하적인 이 조선 속담 중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게 있어요. 여자 닭이 울면 암컷이 소리가 커지면 여자의 소리가 커지면 집안이 망한다 라든가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북어는 왜 명태 말린 거 있죠. 술집에 가면 노가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때려야 된다. 이게 속담으로 남을 정도로 사실은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 유교적 악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칠거지약, 아내를 쫓아내도 되는 7가지 죄. 근데 도둑질을 한다, 개으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질투를 한다 이런 것도 있어.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는데 그걸 질투하면 쫓아내야 되는 이런 거 라든가 삼종지도 아버지와 여자는 인생에 3명의 남자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라 이런 거예요. 재밌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나라나 사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은 망했는데 완전히 근대화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때 근대가 들어오긴 합니다. 근대 문물이. 오늘 저 서울역 지나왔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휴즈트리더라고. 근데 하여튼 서울역도 그때 지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 쌀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수탈하기 위해서 이 철도를 다 놔요, 조선에. 근대 문물은 그때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조선인들을 그게 아니고 이제 수탈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이걸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고마워하라고 그러는데 고마워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농민들이 그 농사지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를 놔줬는데 그걸 고마워해야 되나? 우리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고마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있죠.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민지 속에서 또 다른 식민지가 이제 여성입니다. 이제 운수 좋은 날 또 나오는데 이 아내를 오다질량 이렇게 불러요. 오다를 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팔을 묶이잖아요. 빨간 끈으로 이렇게 팔을 묶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 오다예요. 오다를 묶을 뭐 이런 욕인데 여러분이 한국 욕을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욕도 있어요. 오다질 뭐 이런. 그러니까 거슬리는 행동에 거침없이 아내의 뺨을 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자라는 작품 이것도 되게 재밌는 소설인데 참 비극적인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동네 늙은이한테 팔아넘기는데 뭐 이런 팔아넘겨서 중국인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쩌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극소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학대에 시달렸다. 이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또 현진건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근대가 어쨌든 펼쳐졌어요. 왕조가 망했고 근데 공화정을 우리는 한 번도 못 겪었던 거예요. 바로 제국주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근대의 풍경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여학생들. 그래서 신여성이 등장하는데 일본에도 신여성들이 그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신여성, 신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세련되고 앞서 나가고 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부러워하는 멋있다 이런 거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낯선 것들을 되게 거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들은 아무 남자나 만난다 라든가 특히 배운 여자들은 방종한다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비사감과 러브레터도 예전에는 재미있게 노처녀에 대한 조롱이에요. 사실은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근데 이제 그 못생긴 노처녀 그리고 독신주의의 기독교 신자인 비사감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기를 이제 이 사람이 앞에서는 굉장히 막 자기가 학칙이나 이런 것들, 규칙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여학생들이 뭐 남학생에게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 난리 나고 뭐 이런 규율을 내세우면서 나중에 그 받은 편지를 홀로 밤에 이제 막 읽으면서 연극을 하는 이것도 뭘 만들면 되게 재미있는 코믹극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코믹극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여성들을 이중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던 신여성들을 조롱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참 즐거운 얘기가 없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참 괴로운데 전통 문화가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한국말을 못 쓰게 해요. 나중에 가면 한국말과 글을 못 쓰게 하면서 이 조선의 문화들이 이제 사라지는데 이제 식민지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빨리 우리 내선일체라고 불렀어요. 내지라는 내라는 게 저쪽 그 일본 원래 땅이고 조선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의 문화를 없애고 이제 일본의 문화를 갖다가 이식하는데 만세전 아까 얘기했던 거기도 그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하는 절차에서 조선에서는 그 원래 산마다 여러분이 시골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산마다 묘지가 있어요. 공분 동그란 묘소가 있었는데 일본은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충돌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묻어야 되나? 화장해야 되나? 근데 이 절충 안으로 지금 보면 이게 공동묘지.
생긴. 지금 많이 이제 없어지고 납골당 이런 걸로 대체되고 있지만 그때 이제 막 세워졌던 공동묘지들은 그거에 절충하죠. 무녀도라는 작품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 중에 뭐가 흥미로운 혹은 흥미로운 시대라든가 흥미로운 작품이 있으면 팀원들끼리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동리 작가의 작품인데 이 무당딸이 나와요. 예, 네, 무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속 신앙과 이 기독교가 충돌하는. 기독교라는 게 이제 이건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강제로 들여오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되는 이런 밑에 이렇게 그런 작품입니다. 저 위에는 그 일본어를 강제 교육시키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말을 못 쓰게 하고 그때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조선어를 쓰면은 저 교실 뒤에다가 체크를 했대요. 별점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놀다가 툭 튀어나오죠. 근데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제도. 또 놀다가 조선말 썼지 그럼 걔가 가서 이제 별점을 먹이고 이런 잔인한 제도도 있었고, 요 밑에는 이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궁성요배라고 해서 일본 그 왕이 천황이 있는 도쿄의 황궁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며 절을 하는. 삐리리 이렇게 울리면은 뭔가 사이렌 같은 게 울리거나 시간이 딱 되면은 저렇게 절을 하게 만드는. 사실은 이게 서울에도 굉장히 흔적이 많아요. 그 남산 한옥마을 있는데 그쪽 남산에 신사가 있었어요. 일본식 그게 있어서 물론 이제 독립이 되면서 제일 먼저 없애기는 했으나 곳곳에 이제 신사라든가 일본식 신앙 혹은 그 왕가를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숭배를 하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민 시기가 지나면 전쟁이 터집니다. 참. 이 시기를 정말 얘기하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시기라서 참.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겪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요때 전쟁 때 한 7, 8살 그 기억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부산에서. 오늘 딱 50%를 했어요. 꺾인 건 아니고 딱 그 50%를 해서. 근데 그 징병제가 계속 한국 남학생들이 모두 군대를 가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이것도 사실은 분단 때문이죠. 북한의 청년들은 10년이에요, 무려. 10년을 군 생활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는 지금 이제 육군 기준으로 21개월. 이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아까운 시기죠. 젊었을 때. 그래서 되게 다른 나라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여행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 이게 근데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여기 있는 게 1946년 라이프 잡지에 실린 그 38선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딱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됐구나. 갑자기 줄을 딱 긋은 거예요. 38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생기니까 이때는 여기 왔다 갔다 했대요, 사람들이. 아니 저기 밭이 저기 있으면 여기 살다가 밭이 저쪽에 있으면 농사지으러 다니고. 처음에는 미군 병사들이에요. 한국은 군대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죠, 1950년에. 그래서 그 위에는 저기 미군이고 밑에가 이제 중공군. 우리가 외세가 이제 들어와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죠.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고 민간인. 전쟁을 실제로 저도 겪지 못했지만 이 전쟁의 흔적은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거나 여전히 어떤 이데올로기에 민감한 부분이 사실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념 대립이 시작됩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인데 1945년에 독립은 됐는데 이걸 광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광복은 우리 힘으로 되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중경에서 이제 광복군을 만들어요. 우리 힘으로 이 연합군에 참전해서 우리 힘으로 조선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해주고 주면은 우리한테 과연 권력을 주겠냐 그걸 알고 광복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자폭탄이 터졌죠. 그래서 전쟁이 갑자기 끝나는 바람에 참전할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제로 권력을 전혀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38선을 딱 긋고 나서 위에는 소련 군정이, 밑에는 미군정이,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동맹 이런 것들이 다 무시를 당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48년 4.3 항쟁, 제주도는 참 아름다운 섬이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에 각각 이제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게 정부 수립하는 수립식 사진이에요. 위에가 이제 남한 정부, 그 밑에가 이제 북한 정부. 북한은 막 마르크스와 막 사진을 엄청 크게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런 그 이념의 대립, 그리고 70년대까지 계속 냉전 시대였어요. 미국과 소련, 그때는 소련,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아주 사람들의 삶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이거는 장악을 합니다. 이 박완서 선생의 미망, 뒤에 엄마의 말뚝도 50선에 있던데, 이 박완서 선생은 실제로 이걸 겪은 분이에요. 북한 사람인데, 개성 사람인데, 이제 내려와서 사는데, 이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좌익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선택하기보다 이렇게 딱 잘라져서 저쪽과 이쪽으로 저쪽에서도 이제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탄압을 받게 되고 이쪽에서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탄압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 미망이라는 작품이 실제로 오빠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학살당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 한국전쟁이 나오고요. 여기 6.25 데이 사진인데, 이때가 굉장히 그 소설들이, 이때를 다룬 소설들이 아주 고전적이에요. 고전이고, 그 외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최윤훈 선생의 광장이라는, 이 광장은 이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원래는 북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이명훈이라는 사람이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북한에도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한 남한에도 희망을 잃고서 어떻게 근데 전쟁까지 터지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는데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정하게 해줬대. 전쟁 포로들한테 어디로 가고 싶으냐,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럼 자기가 결정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3국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가끔 다큐멘터리 이런 데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제3국을 택해서 가다가 근데 거기도 내가 살 고국도 아니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 배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그 분단이나 이런 문제를 다룬 수작으로 합니다. 전쟁 이후 문학은 죽었고 인생도 죽었고 삶도 끝났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순환이대는 또 아까 나왔던 그 징용으로 아버지는 팔을 잃고 이 전쟁으로 아들은 다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없는 아버지가 다리 없는 아들을 얻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 비 오는 날은 손창석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제 피난지 부산. 저희 아들이 부산에 있는데 부산이 마지막 그 보루였죠. 한국전쟁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다 밀려서 남쪽 끝까지 내려가서 부산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갔죠.
부산 되게 재밌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영화에도 많이 국제시장이나 뭐 이런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내려가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어떤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자전적 소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문구 선생의 그 관촌수필 작가들이 자기가 살았던 이미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삶을 쓴 소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촌이라는 이 충청도 얘기인데 8편의 연작 소설. 이문구 선생의 소설을 다른 나라 친구들이 읽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읽기 힘들어요. 이 사투리, 그러니까 방언과 그다음에 이 충청도 사람들 특유의 이렇게 흘러가는 느릿느릿한 말투 이런 것들이 이문구 선생의 개성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자전적으로는 이 아버지와 형들이 다 남로당 사회주의 공산당 간부였던 거예요. 근데 전쟁 중에 다 처형을 당하고 이문구 어린 이문구 혼자 남아서 이제 살아가는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엄마의 말뚝은 아까 그 미망이라는 작품을 썼던 박완서 선생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서울에 와서 집 한 채 말뚝을 박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집 자기 공간을 만드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다 생전에 뵀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되게 참 그 이문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버지가 좌익의 활동을 했다 이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군사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그 연좌제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까지도 공무원이 못 되는 거예요. 이념 활동을 했으면. 그래서 작가들 중에 사실은 이 월북한 아버지나 이념으로 희생당한 아버지를 둔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문구 선생도 그랬고 김원일 선생 것도 있나? 김원일 선생도 그렇고 이문열 선생도 그렇고 근데 그걸 아들들이 극복하는 방식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반대의 삶을 살려고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저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개발 독재식인데 요 밑에 오른쪽 왼쪽 사진은 이게 1960년 4월 18일이었대요. 이 동대문에서 종로로 향하는 고려대 학생입니다. 고대 학생들이 이제 4.19 현재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 부패한 이승만 정권에 반항해서 4.19를 일으키기 전날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그 5.16 군사 쿠데타 지금 그 탄핵당한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요 선글라스 쓴 분이 이 군인들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요 시기인데 여기 이제 1987년까지 60년부터 87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급속도로 이 경제가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는 이제 한국이 그게 모델이 개발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굉장히 급속 성장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19 혁명은 무너진 다음에 군부 쿠데타가 있고 이 박정희 군사정권이 아주 강력한 그 경제 개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농경 사회였어요. 농경 문화가 이게 있었는데 이제 공장을 짓고 산업화 하는데 이때 뭐 이제 농촌이 해체되고 도시가 막 커지고 막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이러면서 이 문학은 이런 사람들의 자유와 욕망 이제 돈이 최고인 세상이 진짜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풍요 뒤에 숨은 그 어둠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무진기행도 50선에 있는데 이제 1964년 작품인데
제 친구가 하나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올해가 25주년 되거든요. 그래서 홈커밍 행사를 지난주에 했어요. 딱 지난주 5월 13일 여기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세계 최초로 남극에서, 그러니까 남극 기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남극에서 열수구를 발견했대요. 열수구가 뭐냐면 차가운 땅이잖아요. 남극은 얼음의 땅인데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혹은 이런 구멍이 있을 것이다. 여기도 어떤 과학적인 거 모릅니다. 저는 문과라서. 근데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계속 탐사를 해서 결국 발견했대요. 그걸 세계 최초로 발견해서 막 이름을 근데 붙일 수 있잖아요. 뭔가 처음에 발견한 사람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붙일 수 있는데 걔가 그 열수구 이름을 무진이라고 붙여요. 무진 열수구.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차가운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 표면에 안개들이 쫙 자욱하게 낀 게 이 무진 기행의 무진 같다고. 무진은 없는 도시예요. 근데 그 안개의 도시 같다고.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과학 담당 기자들이 쭉 앉아서 무진 기행의 무진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소설 안 읽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기자들이 많았다. 근데 무진 기행은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예, 가상의 도시인데 이제 그거의 배경이 이제 요 시기에 속물들이 탄생합니다. 속물들이 이게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니까 예전에는 이 집단적인 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실 농경사회의 어떤 정서예요. 공통 정서. 옆에 사람 도와주고 이웃들끼리 어울려 살고 뭐 이런 건데 이제 도시가 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이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등장.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뭐 소외된 현대인들의 비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 사진은 위에는 이 경제개발 기회에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이 헌신을 했어요. 12시간 이상 아주 잠자지 않는 약을 먹어가면서 장시간 노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요 밑에는 이게 1970년대 명동이에요. 명동 가보셨죠? 응?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때는 명동이 최고였어요. 지금 뭐 홍대도 있고 강남도 있지만 그때는 이 모든 문화와 뭐 경제와 뭐 이런 거에 중심이 명동이었습니다. 요거를 1974년에 독일 지리학자가 와서 에카르트 데게라는 분이 와서 이걸 찍었대요. 네. 자, 이런데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누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냐면 이런 노동자나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저임금, 도시빈민이 처음 탄생하는데 이게 이 노동자의 임금,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배달 문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부르면 타오고 택배도 막 신청하면 그 다음날 2,500원만 내면 집 앞까지 갖다 주고. 근데 사실은 이 최저임금 굉장히 낮잖아요. 임금. 사람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때는 더 심했죠. 지금 이제 개선되고 있으나 이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뭐냐면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억지로 억누르니까 이 농사를 지어도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시.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비대해진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어디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응? 한강? 누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1970년대 청계천. 청계천 가보셨죠?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이런 개천이었던 거예요. 이걸 일본 사회운동가 어떤 목사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70년대 풍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난쟁이가 쏘올린 작품, 난쏘고 이 어느 팀이 이거를 하겠다고 이 팀이군요. 그래서 아시는군요.
벌써 앞서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전 조사를 벌써 다 갑자기 1등 하려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난소공이라고 부르는 게 줄여서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인데 조세희 선생의 이 작품은 뭐 여기 배경은 아니고 이 도시화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막 개발을 해요. 근데 막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 집을 잃고 막 아파트도 짓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임시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난쟁이라는 장애도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물결 속에서 거대한 어떤 변화 속에서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민촌의 난쟁이들이 이런 강제 철거당하고 이 과정을 굉장히 우화적인 작품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조세희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조세희 선생님이 너무 일찍 걸작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데 굉장히 작품을 많이 쓰지 않으시고 굉장히 시적인 문장,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났어요. 나와서 이제 공장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 텅 비어버렸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정말 노인들밖에 안 사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이 거의 다 대부분은 외국 친구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그렇죠? 아닌가? 서울 이외의 곳을 잘 다녀보지 못했겠지만 기회가 되면 방학이나 이럴 때 그 한국 친구들 사귄 친구들의 고향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시도 떠났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향에 남아있으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산포가는 길이라는 황석영 선생님 작품은 이 세 사람이 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상징적인데 그러니까 떠돌이 노동자인 사람과 술집에서 도망친 그냥 호스테스 뭐라 그러지 그런 여자와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선포하는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따라나가요. 같이. 이제 그 길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결국은 근데 선포도 개발의 물결이 거기까지 들어오는 뭐 이런 얘기이고 이 황석영은 되게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꾼이라서 재밌어요. 이 소설이 재밌고 1975년 이만희 감독이 선포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혹시 이제 뭐 만들 때 예전에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이런 걸로 극화된 작품들을 한 번씩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 영화나 영화 감독들은 어떻게 그 이거를 해석했을까,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는 민주화 투쟁 시기가 나옵니다. 이 아까 본 그 12시간 내에서 15시간 이렇게 아주 중노동을 아주 그 저임금으로 했던 이 노동자들의 환경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반항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언론가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군사 정권이 너무나 강력하게 탄압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1970년에 여기 청계천 가보면 전태일 그 동상 뭐지 동상이 아니라 이 기념비가 있어요. 게다가 이 청계천의 평화시장의 재단사였습니다. 이 사람도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는데 와가지고 스스로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노동법을 안 지킨 거야. 이 노동법에 없는 일들을 거의 이제 중노동을 시켰는데 그거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말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굉장히 선지자 같은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외치면서 손에 그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분신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지금 기념비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이제 노동자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착취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 노동조합들이 생기고
이런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당했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이게 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독재에 맞서서 계속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탄압이 굉장히 심하긴 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고문을 당한 그리고 검거되고 추억되고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졌는데 어제 엊그제 보셨죠? 5.18 기념식 하는 그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학살이 있었고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그에 맞서서 싸웠고 이런 그 다음에 1987년 6월 이것도 어제 그 뉴스에 이한열 열사 보셨어요? 사진 이한열 열사는 거기가 86학번이고요 87년에 이 사건이 터지고 제가 88학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겪지는 못했으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혹시 집에 가기 전에 시간이 있으시면 연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기 이한열 기념비도 있어요. 100주년 기념관 쪽에 있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은 이제 전태일 열사와 어머니 이소선 여사인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 중간 사진은 광주에서 이제 차량을 내세워서 이제 시민분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한 이 장면이고, 이 맨 오른쪽이 이한열 열사, 최루탄을, 저도 그 세대거든요. 근데 최루탄이 원래, 저기 SY-43가 기종이 있어요. 뭐 있는데, 이렇게 그 각도가 있어요. 원래 지침으로는 이렇게 높이 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직격탄을 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맞아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고 있는 선배가 저희 아는 선배예요. 도서관학과 86학번 이종찬이라고, 지금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고 도서관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 다음 날인가 시에 나갔다가 머리에 철탄 맞아서 이분도 뇌수술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억압과 저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귀천을 찜한 팀도 있더라고요. 이 천상병 선생의 시. 근데 굉장히 시 자체는 그냥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거예요. 여기 인생은 지금 이번 생은 소풍 같았어. 우린 잠깐 소풍 왔다가 잘 놀고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천은 원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나 저기서 왔는데 여기 잠깐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 이 얘기인데 이 천상병 선생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참 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린 게 이제 독재 정권인데 이 사람까지 이렇게 당할 정도였기 때문에 참 더 비극적인데 이 사람은 그냥 술꾼이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사람들만 만나면 나 1,000원만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나 500원만 이런 거였어요. 나 막걸리 사 먹게 500원만 뭐 이런 거를 하셨는데 이 중에 몇 명이 근데 이 돈을 달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대요. 내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돈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돈을 주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야. 난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방법 아니에요? 나 1,000원만 하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표시. 근데 그 돈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동백님 사건. 이게 동백님이 뭐냐면 동베를린이에요. 한자식 표현이에요. 베를린이 그때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념 대립의 시기니까 나눠져 있어서. 근데 베를린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들이 북한과 뭐 지령을 어떻게 내통했다. 이런 사건들로 이제 나중에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밝혀졌는데 이 조직 사건이 터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천상병 선생이 막걸리 사기 500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조직 사건 속에서 시인을 고문을 합니다. 정기 고문을 하고
그때 아이도 못 갖게 되고 그 고민의 후유증으로 이 선생님이 약간 정신적으로 그 이전에도 해맑긴 하셨는데 이렇게 정신을 약간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폐인이 됐던 시인이 근데 좋은 그 목순옥 여사라는 그분이 걷어서 정말 어린애처럼 돌봐서 마지막까지 이제 시를 쓰다가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수꾼이란 이건 희곡인데 희곡을 그냥 그걸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늑대다 그 얘기예요. 사실 늑대다. 그러니까 이게 늑대가 우리한테는 한국인들한테는 북한이죠. 이게 너무나 강력하고 강렬한 늑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늑대다 하면은 그냥 다 일단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구멍으로 머리를 박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를 이광배 선생이 근데 이때는 이거를 직접 얘기를 하면은 그냥 끌려가는 시대였어요. 특히 북한에 관한 얘기는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하잖아요. 근데 그게 1980년대 이후예요. 제가 88년에 그 대학을 왔을 때 처음 통일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통일연세잖아요. 지금 통일연세가 뭐지 않아요? 연세대학 학생도 있던데 그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번 그 5.18 기념식에 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그 말한 광주의 4명의 역사 중에 한 분이 그거를 그 광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조국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명동성당 4층에서 투신했어요. 그 서울대 조홍만 열사라는 분인데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얘기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빨갱이, 간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뭐랄까 알레고리 이런 은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념에 사로잡힌 얘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또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은 뭐 깔깔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것도 없이 잘 살기도 하고 근데 그 많은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일상이 있는 거고 근데 또 문학이 그 외에도 역사적인 것들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뭐 산소포트레라든가 눈길 같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견뎌온 사람도 있고 여기 그 시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더라고요. 벌써 선점한 팀을 봤는데 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요즘 친구들이 그 젊은 세대가 삼포 얘기 들으셨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근데 참 돈이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저희 아들도 근데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군대를 가서 모쏠로 아주 슬프지만 걔는 뭐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안 생겨서 이런 건데 아들 없는 아들을 디스해서 근데 이제 그 연애를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고 이거 그거에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민감하고 뭐 우리 아들은 생기지는 않는데 맨날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상상 속의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가난한 사람 노래는 사실 그 이전에 1980년대 나왔을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청춘의 고민은 사랑이고 근데 사랑을 하는데 과연 조건이 있을 것인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만한 조건을 가져야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신경님의 시는 그걸 위로해주는 그런 시고 뭐 연탄 한 장 짧은 시잖아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러는 거죠.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나? 세 줄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시이고 이 정호승 선생의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도 좋아하는 시인데
뭐 이런 거야.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어두운 혹은 그림자를 가진 그늘을 가진 거를 싫어하잖아요. 응? 그런 거를 숨기고 싶어하고 자기 상처일 수도 있고 뭔가 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시예요. 근데 그 여러분 중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페인 속담에 이 스페인 속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스페인 속담이라고 소개는 하는데 내가 스페인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인생이 언제나 우리는 밝은 날이길 원하잖아요. 비 안 오고 비 오고 눈 오고 축축한 날이 아니었으면 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땅에 사시사철 1년 내내 햇빛만 내리쬐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런 속담인데 지금 햇빛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건데 밝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비도 오고 여러분은 다 젊으니까 여기서 저는 국적과 상관없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직 겪지 않았겠지만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바닥 맨 밑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다. 근데 그거를 고려시대에 유명한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바닥을 짚고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짚고 일어나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닥을 짚고 여기가 바닥이구나 짚고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막 땅굴을 파잖아요. 더 깊이 더 깊이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힘이 인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인문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지? 근데 이제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학문이에요. 사람이 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래서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즐거운 역사는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또 이 배경을 알고 한국 문학을 좀 읽어보면 사실 저도 제가 캐나다에 한 3년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공부과를 갔는데 거기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문학 작품을 읽는 거죠.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른 뭐 신문이나 다른 책들은 읽을 수 있어요. 쭉쭉 찾아가면서 모르면은 이제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 문학은 정말 이 작가들이 나쁜 존재에게 한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뭐 예쁘고 그 표현이 나중에 이제 막 처음 보는 단어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똑같은 뜻이야.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이런 나를 또 기반했어 뭐 이런. 근데 이게 작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가로서도 한 문장 안에 저는 같은 단어 절대 안 나오고요. 이게 거의 그러면서 고치거든요. 쓸 때. 그리고 조사도 뭐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주격조사 이런 것도 똑같이 안 써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이 괴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읽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느 순간 언어를 뛰어넘어서 주는 감동이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뭐 어떻게 외화시키는지 형상화시킬지는 잘 모르지만 이 다음에 오시는 훌륭한 강사님이 연출가님이 그걸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겠지만 문학을 이해하는 기본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해서 한국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한 10분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리 팀의 정민식 군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배라 스님 좀 팬이라서 네, 오늘 뭔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까 기대 좀 했는데 그 다름 아니고 그 지금까지 써오신 작품들이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여성 인물에 많이 집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여성 인물들이 선생님 소설에서 서사에 있는 기독적 작용하게 된 계기라든지.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을 써요. 25년 차 작가인데 한 15년 정도를 그 이전에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쓰다가 이제 15년 정도를 여러분이 안 읽어봤을 것 같아서 내가 제 소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실이나 잘 모르잖아요. 막. 한국 역사 속에 있는 여성들 얘기를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역사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야기의 보물창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여기 91년에 여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오늘 얘기한 것들하고도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강경대라는 학생이 명지대학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이 사법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이 여기 세브란스 병원으로 왔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학교에서 그 일들을 같이 했어요. 모든 이제 뭐 시민단체 다른 대학 학생들 막 이렇게 다 학교에 몰려들어왔고 한 달 반 정도가 그 91년 5월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그 친구만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 노동자들이 분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11명이 연쇄적으로 분신을 했어요. 계속 아침에 깨면 사람 또 죽어있고 이런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지금 촛불 집회를 구경하셨을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정말 이제 돌과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이런 시위를 했었는데 촛불 집회만큼 뭐 이렇게 평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못했으나 그때도 뭐 50만, 100만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집에 못 가고 그래서 철야 밤새워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총학생회실에 한 새벽 3시쯤 이렇게 갔는데 누가 선복을 입은 검은 옷을 입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뭐 이렇게 죽고 있더라고요. 종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 강경대라는 죽은 친구의 누나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줬냐면 거기에 이렇게 막 구겨지고 밟힌 자기 동생 얼굴이 들어있는 그 유인물들, 이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펴가지고 죽고 있더라고요. 저는 17살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오로지 글을 쓰면서 사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는 사실 그걸 잠깐 접었어요. 너무 시대가 사회가 내가 문학을 하고 글을 쓰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거리에 있었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생각 계속 마음속에서는 괴로웠죠. 나는 문학을 하러 왔는데 맨날 왜 시위만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50만, 100만이 모이지만 결국은 다 사람들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이게 끝나면 언젠가 이 일은 끝나고 모두가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투쟁이었지만 재밌는 일도 있었고 뭐 웃기는 일도 있었고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질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쓰는 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역사가 정말 역사가들이 쓰는 역사가 있고 하나는 작가들이 쓸 수 있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적인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제가 96년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제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여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그 이전에는 꿈이 어떤 작가가 되고 싶었냐면 다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 한수산 선생님 부초 이런 거 보면서 거기는 뭐 공마단 이런 거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작가들이 공마단 알아요? 몰라? 서커스단 같은 데를 유랑극단 같은 걸 따라다니면서 그걸 소설로 쓰고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나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보고 세상을 넓게 보고. 근데 애를 딱 낳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애 낳아서 기르기가 힘든 걸 누가 가르쳐줘서 안 낳았을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난 애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나오면 나와가지고 지가 배고프면은 이렇게 우유 좀 딱 딱 먹고 지가 쌌으면 이렇게 척척하면 좀 알아서 잘 이런 좋은데 24시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생명이 딱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두 돌까지는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근데 할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끝났다. 이게 이제 여성들의 많은 여자들의 고민이겠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단절되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는 무엇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는 또 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제가 공부를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 공부가 취미라서 집에서 이렇게 책 읽고 그 역사가들이 쓴 것들을 나도 공부를 하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 자체가 기록이 남성들에 의해서 쓰여진 강자, 승자 이런 기록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기록에서 사라졌고 여성 작가들도 별로 없었어요. 역사를 쓰는.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났는데 내가 할 몫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사물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박민희입니다. 저는 좋은 강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요. 작가는 25년 동안은 해보면 그리고는 힘든 것은 뭐하고 또는 보람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힘든 거라고는 제일 보람하는 거. 제일 힘든 거하고 제일 보람하는 게? 보람 뒤에부터 얘기해서 저 지난 겨울에 베트남을 다 여행했는데 저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배낭여행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제일 보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까 그 바닥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빠르게 변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본이라는 게 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강하고 강력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은 초라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저는 그 소설이 그 저를 초라하지 않게 만드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깥에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쓰는 소설 속에서는 내가 왕이자 노예이자 모든 것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들 이 세계만은 내 것이다. 이 모든 이게 뭐 문학만이 아니고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인데 창작이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좀 창작을 어느 분야든 해보면 좋은 게 이것은 정말 온전히 내 것이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다른 것은 잠깐 빌려 쓰는 기분도 들고 묻어가는 기분도 드는데 온전한 내 것으로서의 창작 그거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힘든 거는 힘든 거는 어느 삶이나 어느 일이나 힘들지 않겠어요. 제일 힘든 거야 당연히 잘 안 써질 때가 힘들 테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걸로 돈이 안 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인스퍼레이션 어디서 받냐, 영감을 어디서 얻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작가들은 그러다고 통장에 돈이 계약금이 입금되면 영감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일이.
그 다른 분들의 삶도 각자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것으로 나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자면 아무튼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이걸 작업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뭐 있어요? 재미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기가 젊은 친구들이니까 약간 그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시기가 너무 짧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2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화살을 탁 쐈는데 불 속을 확 뚫고 그냥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먹먹한 느낌.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잘 즐기고 한국에 있는 동안 재밌게 있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